어디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48화 오늘은 감독 이야기 나눠보죠. 아세안 축구연맹 올해 감독상 후보에 오른 박항서 베트남 감독과 2019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을 위해 미얀마로 떠나는 20세 이하 대표팀 정정용 감독, 12월 부산에서 열릴 E1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A대표팀의 벤투 감독, 그리고 여자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된 콜린 벨 감독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윤, 박문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역대 국내 국외 불문하고 최고의 감독은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이상윤 위원님.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차붐이요. 아, 차범근 네, 차붐 감독님. 감독님. 예, 일단은 예.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98 때 같이 가신 거죠? 같이 네. 갔죠. 예, 그래서 차붐 감독님이 어쨌든 저를 선택해 주셨고 좋은 성적은 내진 못했지만 음흠. 개인적으로 차붐 감독님이 저는 상당히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예. 최고의 감독이라고 최고의 생각합니다. 감독이다. 네. 박문성 위원님. 저는 뭐 이제 만약에 해외로 돌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크루이프 감독. 선수 때도 뭐 워낙 대단했지만 네네. 네덜란드의 토탈 사커를 이끌었었고 이제 감독이 돼서도 바르셀로나의 현재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의 축구를 예. 해버렸죠. 기존과는 어떤 전환을 가져가 버린 예. 사고의 전환, 축구의 전환, 스타일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선 의미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현역 감독 중에 최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하고 예. 클럽 감독. 한 명 꼽으셔야죠. 한 명. 저 두 명 할 거예요. 최고인데, 최고. 네, 최고. 싫어. 두 명 가졌습니다. 네. 두 명을 꼽아 주셨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최고라고 하면 뭐 저도 사실 약간 펩의 예. 느낌인데 워낙 팀을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저는 한 명 뭐 펩으로 하겠습니다. 예, 펩. 두 분 의견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그 감독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나요? 사실은 이제 결국 감독 얘기를 하려면 전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술이 물론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고 변해온 건 맞는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돌고 도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크게 보면 틀은 많이 좀 바뀌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전의 축구는 좀 더 선수 개인의 능력에 좀 더 극대화하는 걸 좀 더 추구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매우 조직적이고 예. 매우 전술적인 축구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의 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도 예전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 확 해서 뭐 회사를 일으킨다든지 세상을 뭐 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요. 세상이 더 경쟁적이고 조직화가 치열해지고 됐고 또. 조직화가 예. 되니까 음흠. 그런 것처럼 축구도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군요. 자, 이상윤 위원님 선수 시절에는 감독의 권한 카리스마 막강했잖아요. 막강했죠. 예. 일단은 저는 처음에 프로팀 감독 선수 가려고 할 때 예. 제가 가고 싶은 팀을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 제도가 있었어요. 드래프트. 그래서 박종환 감독님만큼만 저는 그쪽 팀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무서웠어요. 예. 가면 정말 뭐 진짜 맞기도 하고. 그때는 막 옛날에 그 시절에는 뭐 비일비재 했으니까.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가면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제발 천안이라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박종환 감독님 저를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갔는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예. 막상 가보니까 그 스파르타식 훈련을 한다고 얘기해서 엄청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렇진 않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딱 포인트가 이게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드래프트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뭐 장점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 치명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수가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하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만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제도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제도의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해 주신 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선수의 권위 자체가 좀 보호가 안 됐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죠. 직업 자유 선택에 대한 문제.
제가 저의 어떤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권리를 만약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쪽에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뭔가 구단에서 잘못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구단에서는 그때는 그랬죠. 야, 너 그럼 축구 그만해. 너 이제 갈 데 없어. 위협하는 거. 위협하는 거. 협박이네, 협박. 정말 협박. 나는 예, 진짜 예. 그래서 축구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하. 그래서 에이전트 제도가 그렇죠. 그 이후에 그렇죠, 전문적으로 협상을 해주거나 예, 예. 법리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에이전트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유럽에서는 보스만 룰이라고 해서 그렇죠.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많은 룰들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흘러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살딩크 박항서 베테랑 감독이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베트남, 뭐 동남아에서 최고의 팀으로 변모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예, 뭐 지역 대회에서도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컵 대회나 이런 데서도 아주 성적이 좋고. 예,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박항서 감독이 그들의 재능을 일깨워서 굉장히 요즘 축구라고 하는 현대 축구.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 때부터 월드컵을 경험을 하고 예. 그 이후에도 프로 K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자산을 잘 녹아들인 부분 하나 있고요. 리더십. 두 번째는 사실 베트남 축구가 오랫동안 또 좋은 선수들을 키워왔던 게 지금 꽃을 피우는 거기도 예, 하죠. 예.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성장시킨 선수와 그 선수들을 잘 버무린 지도력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박항서 감독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건 정말 딱 맞고요. 지금 베트남 선수들이 황금 세대예요. 거기에 또 박항서 감독이라는 정말 그 경험을 많이 한 감독이 예, 예. 예전에 저기 프로 팀에서도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힘들면 잡습니다. 유명한 짤이 있죠. 짤 유명한 있어요. 짤이. 예. 제가 방송하면서도 항상 맞박이 감독이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팀을 분석하고 경기하는 그런 모습들에 정말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베트남하고 베트남과. 예, 정말 그리고 박항서 감독도 잘하지만요. 저는 그 밑에 있는 참모 이영진 코치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다 먹여 살립니다. 진짜로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조련을 또 이영진 코치가 정말 잘하는 거죠. 네, 또 그 둘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박항서 감독은 어떤 축구를 좀 지향합니까? 박항서 감독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뭐 사석에서 보면 정말 사람 냄새 난다고 하나요? 예. 그런 분이고요. 그러니까 축구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나 템포 같은 걸 상당히 중시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 베트남 축구를 하는 걸 봐도 팀들의 어떤 체력 관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예. 처음에 베트남 선수들을 좀 봤는데 갖고 있는 체력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개인은 빠른데 경기 템포가 빠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그 템포 자체를 끌어오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밸런스 있는 형태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예. 자, 지난 2년 동안 뭐 눈부신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일찌감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베트남과의 재계약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계약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뭐 이 계약 문제는 제가 그 안에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베트남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우리랑은 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축구협회 회장이나 뭐 그쪽 담당자가 딱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좀 위에까지도 올라가나 봐요. 그렇군요. 네, 좀 복잡하고 좀 정치적인 문제도 좀 섞여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협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좀 섞여서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건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베트남 자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 바라는 사안이고요. 재계약 소식.
앞으로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일단 월드컵 진출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고요. 쉽지도 않다고 봐요. 예, 예. 분명히 그 최종 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도 뭐 열심히 잘하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50대 50으로 봅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도 가능성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예. 베트남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50대 50 봅니다. 반반 50대. 확률이면 네. 굉장히 높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저기 무슨 뭐 돈 벌만큼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쌀딩구 형이 돈 많이 벌었다. 예, 베트남하고 계약해서 예, 예. 그 월드컵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박항서 베트남 감독의 수상 다시 한번 기원해보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하는 정종용 감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9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이 열리는 미얀마로 출국을 했는데요. 일단 U19 챔피언십은 U20 월드컵 예선을 겸합니다. 대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예선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와 미얀마, 중국과 함께 I조에 속했고요. 각조 1위를 차지한 11개 팀과 2위 중 상위 4개 팀, 개최국 우즈베키스탄까지 16개 팀이 내년 본선에 경쟁합니다. 자, 본선에서 상위 4위까지 2021년에 열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정종용 감독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 자기 철학이 확실하더라고요. 예, 예. 네, 또 열정이 있고요. 음흠. 전임 지도자를 또 오래 했고 상당히 축구에 대한 그 배움이라든지 또 자신이 선수들에 맞춰서 하는 그런 능력들이 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감독의 영향력이 좀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능력 있고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카리스마도 예. 있고 다양한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지금 잘 끌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들을 전임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감독들마다 지금 자꾸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만 큰 맥락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연령별 대표팀 쭉 이끌어가는 팀, 15세, 17세, 19세, 뭐 23세 국가대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쭉 이 스타일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임 지도자 체계를 가지고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축구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일단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스타일이나 예. 뭐 흐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축구협회 쪽에서도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번에도 뭐 이야기 나눴지만 비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들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요 비스타 플레이어라고 했는데요. 예, 예. 요 말에도 동의하고요. 혹은 스타를 빼고 비 플레이어 출신들도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 출신이 아니어도 당연히 지도자할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만약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10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팀별로 정말 스타 이러면 한 뭐 두세 명 정도 대중적인 스타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지도자 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예. 일단 이 자체가 비스타 플레이어 출신은 당연히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왜 있을까요? 자기가 배운 거와 가르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내가 선수 때 좀 부족했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야 지도자 풀이 넓어져야 좋은 지도자가 나오죠. 예. 10명에서 1명 나오는 것보다 100명에서 1명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두 번째 제가 스타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저는 그런 상징성의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선수 출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는 대단히 존중해야 되고 예. 대단히 대단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 출신, 경기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유럽 축구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 혹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과 남미와 전 세계에서 있는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이 아니거나 선 출신이 아닌 지도자들 혹은 우리가 축구 역사에서 쭉 보면 뭐 아리고사키라든지 뭐 무리뉴 감독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언젠가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더 깼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인즉슨 박문성 위원님도 한번 감독을 전 늦었죠. 전 늦었고요. 지금 한 진짜 지도자를 하려고 만약에 뭐 한 대학교 때 정도부터 열심히 지도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유럽도 보고 K리그도 보고 현장 찾아가고 그래서 코치 생활하면서 30대 지도자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럼 독일의 나겔스만 같이 지금 이제 30대가 넘었지만 20몇 살에 분데스리가 1부 리그 감독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하는. 일단 뭐 박문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게임 그 피파에서 감독 말고 실제로 이런 좋은 선례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는 저는 것도 늦었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도 예. 동의는 해요. 근데 정말 동의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축구 해설을 하면서도 박문선 해설위원이나 뭐 한준이 장주현 해설, 좀 비축구 해설위원들이 정말 잘하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저도 지금도 요 맥락에서 보면 뭐 선수 출신 예. 스타 플레이어 저는 이런 거 다 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자꾸 이렇게 나누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감독을 하면 성공을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저는 역차별이죠. 오히려 역으로. 저는 맞아요. 그런 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 나요.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실력 있으면 당연히 감독으로서 자리할 수 있죠. 예. 선수 출신의 스타라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자꾸 논해봐야 머리 아파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해설을 하지만 저도 전달력이 좀 떨어지죠. 뭐 박문선 해설위원도 보면 전달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출은 아니죠. 예. 저는 선수 출신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축구 선수인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예. 축구인이 왜 그 자리에 못 있고 지금 얘기했던 박문선 해설위원이나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 지금의 시대가 정말 박문선 해설은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선출이지만 호불호가 갈려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불호는 뭐 다 저도 갈려 다. 아 그래. 근데 갑자기 왜 자기 반성? 아니.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서전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렇죠. 저도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건 꺼는 많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런 잘해야죠. 식의 저도 딱 생각. 이런 규정이 이 규정 자체나 질문 자체가 사실은 뭔가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예. 나누는 거죠. 이 안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요. 스타 출신 안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2002 월드컵 대표도 2002년 대표만 월드컵 대표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좀 그런 나머지 게 있었죠. 98이나 2006, 2010, 뭐 2014 이 멤버들은 사실 별 기억을 안 해요. 중간이 없어요. 네. 축구판에 지금 중간이 없어서 선배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도 되게 안타깝죠. 예.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일단은 이번 대표팀 2021년 월드컵 진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표팀이요? 예. 아이 뭐 제가 또 너무 괜한 걸 확실하게 여쭤봤나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박문성 위원님 확실하실 때 좀 두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새로운 도전을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자 축구 A 대표팀 파울로 벤토 감독 관련 이야기인데요. 일단 12월 부산에서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경기가 열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대표팀 감독이죠.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임시 감독이 사령탑으로 2군 선수들을 대동하고 부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감독의 불참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렇게 2군 선수들을 데리고 임시 감독이 오는 거는 대회 주최 측의 입장으로 보자면 좀 황당하고 그렇죠. 무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 두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대회 자체가 이렇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싶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는 다른 문제는 놓더라도 이 대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피 감독이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대회가 아주 쉽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그렇죠. 의미가 없다고 중요하지도 봤겠죠.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봤겠죠. 실제로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유럽에서 뛰거나 이런 선수들은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피파 A매치 주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선수들로 꾸려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미를 담으면 또 의미가 있죠. 새로운 얼굴을 본다. 근데 이제 이런 대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위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사실 이 대회는 언제 시간이 된다면 왜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 시장으로만 축구 시장을 끌고 가기에도 일본도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은 크지만 뭔가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벨트를 묶자는 거예요. 동아시아 벨트를 묶어가지고 시장을 더 크게 하고 유럽처럼 나중에 경쟁력을 켜보자라고 해서 자꾸 이런 데를 만드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런 생각과 현실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일전을 맞이합니다. 한일전이 갖는 의미를 잘 안다. 진중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외국인 감독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일의 역사를 와 관련해서 한일전을 대하는 건 무슨 물론 학습도 받았지만 그냥 마음이 먼저 이거는 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의 경쟁 구도를 우리도 갈등 구조를 알지만 우리는 그냥 머리로서 아는 거고 그들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막 브레이브하트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와 또 감독은 좀 차가워야죠. 냉정하게 축구로서 부닥쳐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중간 평가 한번 해보죠. 이상민 위원님. 벤투 감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도 괜찮고요. 뭐 결과도 그렇고 성적도 앞으로 이제 나아갈 그 방향들을 잘 제시하는 것 같고, 뭐 철학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확고하죠.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무성 위원님. 지금 대체적인 걸 보면 벤투 감독을 쳐다보는 여론과 벤투 감독 아래에서 직접 훈련을 했던 선수들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그렇게 긍정과 부정을 나누자고 한다면 뭐 한 부정이 한 55, 긍정이 한 45. 요거 좀 잘 쳐주면 조금은 더 부정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벤투 감독 마음에 안 든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선수들에게 제가 몇 명한테 들어보니까 괜찮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요즘 축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도 되게 많고 또 훈련을 잘 시킨대요. 그리고 중요하죠.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스텝 이렇게 계속 한 발 한 발씩 가는 느낌도 있어서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어디 카메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일부 들었을 때 선수들에게 어떠니? 들었던, 그랬더니 괜찮아 뭐 생각만 그러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축구 선수가 감독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한 번씩 뒤에서도 호박씩 까요. 그럼요. 누구도 다 까죠. 근데 지금 그 벤투 감독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선수들은요, 진짜 감독 평가 엄청 합니다. 하지만 그 요즘 훈련이 대놓고도 해요. 장난 아니에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선수들이 전혀 문제 없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경기하는 거 보면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나름 뭐 선전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믿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영국 출신의 콜린 벨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은 여자 축구 대표팀의 외국인 감독이다. 조금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요. 여자 축구 대표팀 코치도 하신 이상희 위원님. 우리 선수들 잘 적응하겠죠? 좋아해요. 저는 여자 대표팀 선수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선수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선진 축구에 대한 어떤 뭐 지금도 갈망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기대 많이 합니다. 어떤 감독입니까? 잘합니까 이 감독? 뭐 잘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커리어는 당연히 그동안 잘 걸어왔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선임을 한 건데요. 그 분데스리가 여자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가 있는데 거기 프랑크푸르트 이끌면서 컵 대회라든지 또 여자 팀들이 하는 유럽 챔피언스리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또 우승하고 그랬어요. 우승까지 했군요. 또 뭐 노르웨이도 있었고 또 아일랜드 여자 대표팀도 지휘했고 또 잉글랜드 허더스필드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화려하군요. 경력은 화려하고요. 저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조소연 선수 같이 지금 대표팀 주장이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쭉 걸어왔던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서 이번에 들어와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벨 감독은 늘 기자회견이나 다른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날 때 한국말로 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뭐 여자 축구 문제 없어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좌정을 웃겼다는 후문도 있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항서 베트남 감독 소식과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감독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의 이분톡톡 축구 상식 MC 이하영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축구 선수가 된 인물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축구 황제 펠레 이야기인데요. 빈민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펠레는 어릴 적 구두 닦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던 펠레는 축구공이 비싸서 헌양말에 뭉쳐 축구를 하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결국 브라질 국가대표로 발탁되게 됩니다. 펠레는 1958년 18살의 나이로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해트트릭, 결승전에서 2골이나 기록하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게 되죠. 이후 월드컵 3회 우승, 프로 통산 1200골 이상 득점, 해트트릭 90회 이상을 기록하며 펠레는 20세기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난을 딛고 축구 선수가 된 이후 대통령까지 된 조지 웨아 이야기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조지 웨아는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인정받으며 유럽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리그앙 최고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 우승 등 좋은 성적을 내며 1995년에는 아프리카 선수 최초로 발롱도르까지 수상하게 되는데요. 축구 선수로 대단한 업적을 쌓은 조지 웨아는 2017년 라이베리아 대선에 출마했고 2018년 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안정환 이야기입니다. 안정환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흑석동 판자촌에서 빈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줄임배를 부여잡고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안정환은 K리그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영웅까지 됩니다.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과 힘겨운 상황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2분 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소엽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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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그 대한민국 A대표팀이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이죠. U20 대표팀이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지금 브라질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9 피파 U17 남자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17세 이하 대표팀이 형들의 뒤를 잇기 위한 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U17 월드컵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먼저 대회 소개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소열 평론가의 제2의 고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인가? 그렇죠. 예, 예. 멀리서 우리 17세 이하의 선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는 2년마다 홀수해에 펼쳐지고요. 24개 팀이 출전합니다. 예. 특징이 있다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많아요. 예, 예.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2007년 개최된 적이 있지만 1승 2패로 토너먼트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가장 최근 2017년 대회는 예선에서 탈락해서 우리나라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네. 자, 연령대별로 그 월드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U20도 있고 뭐 U17도 있고요. 네, 일단 그 피파가 주관하는 연령대 대회는 U17, 그 U20 대회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피파 주관은 아니지만 U23, 그 올림픽도 있죠. 음흠. 네, 이런 연령대별 대회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경험이죠, 뭐.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큰 경험이 되고요. 그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책임 의식 그리고 프라이드도 얻을 수가 있고 그 국제 무대를 치러보면서 이제 선수로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령별 그 대회는 그 빅클럽 스카우터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큰 기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유럽이나 남미처럼 그 유럽 빅클럽 스카우트망이 전천으로 팍 펼쳐지는 곳은 사실 이런 대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이적을 잘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북중미, 오세아니아 이런 쪽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팀들은 최정예 멤버를 구성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회에서는 좀 더 유럽과 남미보다는 성적이 좀 더 좋은 그런 특징을 좀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유럽과 남미가 좀 고전하고 네네.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팀이 강세를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그 17세 연령대 대회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말리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팀들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북중미의 멕시코가 꾸준하게 그 4강권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17세 대회의 새로운 강자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운데요. 네. 이번 대회 대한민국 대표팀은 C조에 속해 있는데 네. 2경기가 이미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프랑스, 칠레, IT와 함께 C조에 속해 있는데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개 팀이 16강을 다투기 때문에 4팀씩 6개로 편성된 조에서 4개 조까지는 이 조 3위를 기록해도 와일드카드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IT전이었죠. IT가 북중미에 있다 보니까 이 팬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정 경기 같은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데 전반전은 거의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엄지성과 최민서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요. 후반전에 이태석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등 악재가 조금 있었죠. 결국 종료 직전에 한 점을 내주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네, 우리가 미드필드를 좀 두텁게 하면서 이 전방에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4-5-1 시스템을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압박을 할 때 완급 조절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어떤 팀도 그 90분 내내 압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압박은 체력 소진이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안배를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IT 같은 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볼 전멸을 확보를 하면서 이게 압박을 나갈 타이밍을 좀 재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IT전을 보면 전반 초반부터 너무 강공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경기를 주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IT에게 조금씩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문제를 좀 보였습니다. 체력 소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풀백이 오버래핑을 했을 때 그 뒷공간을 좀 쉽게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미드필드에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그 상대 패스를 사전에 좀 끊어주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미드필드하고 수비의 협력 플레이가 좀 밋밋하면서 측면이 비어 있을 때 그쪽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수비 운영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IT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풀백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태석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 하나의 이유로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강팀을 상대로 할 때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피드백을 해서 좀 그 개선을 해야 우리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도 뭐 이런 대회에서 첫 경기 어려운데 승리를 거뒀고요. 자, 두 번째는 프랑스와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은 2001년 대회 챔피언 프랑스였습니다. 상대가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점하지 않기 위한 경기 운영을 했던 한국인데요. 17분과 42분에 실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전반을 마쳤고요. 리드 당한 채 후반에도 33분경 추가 실점을 한 뒤에 종료 직전에 메탄고 정상빈 선수가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3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1, 2차전 합계 승점 3점, 3득점 4실점으로 골득실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결과를 보고 16강 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일드카드로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정상빈 선수의 득점이 귀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골 한 골이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자, 프랑스를 상대로 전력차가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뭐 0패의 면에서 다행입니다만 이날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 미드필드에서 패스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고 전방에서는 또 공격수들 간의 그 호흡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프랑스 선수들의 그 피지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워낙에 좀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실수가 좀 더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 실수를 범했고 프랑스는
그 개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실수를 기회 삼아가지고 뛰어난 그런 결정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실력차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전반전은 우리가 0대1로 졌지만 후반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격 의지를 드러내면서 많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흐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점유율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쉽게 볼을 혼납을 하면서 계속 역습기를 허용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쐐기골을 내주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풀어주질 못하니까 전방에는 최민서 선수가 계속 고립이 되었고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어거지로 돌파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모로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앞선 두 경기를 시청을 하면서 좀 눈에 띄거나 이 선수 마음에 든다 이런 선수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16번 엄지성 선수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름 마음에 드는군요. 이름 일단 마음에 들죠. 네. IT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특히 프랑스전에선 전반 중반에 무회전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요게 또 아쉽게 막히긴 했습니다. 이게 국제 대회에서 이게 쉽게 빌드업이 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경기가 펼쳐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김두현이나 막 기성용 선수처럼 중거리포를 때려주면서 흐름을 가져오고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선수가 바로 엄지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랑스전의 중거리 슛은 뭐 보고 계신 분들의 잠을 확 깨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또 과감한 모습도 있지만 또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 같아요. 그렇죠. 뭐 전방으로 로빙 패스를 준다든가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에서 나온다든가 할 때 그라운드를 좀 넓게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고개가 항상 들려 있고 섬세한 판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플레이들은 여유가 있어야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이런 플레이를 하길래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설 평론가는 어떤가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엄지성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전방에는 최민서, 골키퍼 신송훈, 뭐 센터백 이한범 이런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윙어 정상빈 선수가 정상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빠른 선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IT전이라든가 프랑스전에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활약상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축구는 아무래도 그 넓은 필드를 누벼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타고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빠르면 공간 활용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넓은 범위를 확보를 하면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 당연히 편하겠죠. 이런 빠른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경기가 좀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속도를 좀 이렇게 타고난 선수들은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웨일즈의 베일이나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손흥민도 있고 또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그 엄원상 같은 엄살라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빠른 선수들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스피드를 너무 믿고 플레이가 좀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지도자들이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지금 어리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2007년 대회에서 나이지리아전에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넣었던 것이 회자가 됐는데요. 그 대회에서 총 3골을 넣으면서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었습니다. 이외에도 2003년 양동현, 2007년 윤빛가람, 2015년 이승우 등 유망주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기회가 되고 있죠. 이들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느냐 궁금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이 선수들 중에 얼마나 이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1987년 대회 18명 엔트리 중에 서정원, 신태용 등 6명이 A대표팀이 됐고요. 3분의 1이죠. 또 2003년 대회 멤버 20명 중에는 신영록, 양동현 등 4명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때는 또 20%예요. 이후로 이 대회 멤버가 21명씩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국가대표로 성장한 선수는 2007년 김승규 등 6명, 2009년 손흥민 등 4명입니다. 여기까지 다 합치면 80명 중에 20명. 딱 25%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감은 안 잡히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통계. 네. 그리고 2015년 대회는 아직 선수들이 뭐 이렇게 다 크진 않았잖아요. 이승우 선수와 김정민 선수만 A매치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 뭐 오세훈도 있고 이상민, 김진야 등 유망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통계였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야 또 대표팀의 또 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간이 되고요. 예. 자, 이제 조별리그 한 경기 남았잖아요. 네네.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11월 3일 오전 5시에 칠레를 상대하는데요. 무조건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와일드카드 조 3위로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기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칠레 또한 개최국 브라질과 같이 남미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IT전처럼 이렇게 원정 분위기 속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싸움에서 좀 기가 죽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코칭 스태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칠레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칠레는 일단 그 4-3-3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우리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칠레 성인 대표팀이랑도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전방에서 일단 강하게 압박을 하고 볼을 소유를 하면은 이 선수들이 개인 돌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진 드리블을 시도를 해요. 이런 특징을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전방에서 볼을 잃는 빈도가 높습니다. 턴오버가 많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 수비를 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 방어를 구사를 하는데 좀 느슨해요. 그래서 그 수비와 수비 사이로 좀 빠르게 침투를 해오는 그런 선수들을 한테 거의 뭐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프랑스전도 그렇고 목요일날 아침에 펼쳐졌던 그 IT전에서도 그 4대2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2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비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 최근 5경기에서 8골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점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하지 못할 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속도전으로 맞불을 놓는 거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칠레 같은 팀은 템포를 살려주면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칠레의 템포를 좀 죽여놓으면 칠레의 그 수비 뒷공간에 단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일단 좀 두툼하게 수비 저지선을 형성을 해두고 침착하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은 충분히 이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일요일 새벽 5시에 경기가 펼쳐지죠? 내일인데. 우리 17세 이하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함께 시청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러프 마칠 시간입니다. 이설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